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또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중국의 왕조사를 앞으로 쭉 한번 해볼까 하는데,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는, 오늘날 중국을 우리가 흔히 차이나 이렇게 부르죠. 그 차이나란 말에 어원을 남기기 시작한 진나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 최초의 그 스타트 황제, 스스로 시황비라고 불러주길 바랬다는 진시황, 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진이 나라가 A를 붙이면 A라는 것이 영토를 의미한 랜드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찐다가 아니라 찐나, 이걸 우리는 오늘날 차이나 이렇게 부르지. 끝에가 붙은 나라들이 꽤 많이 있죠. 루마니아랄지, 누미디아랄지, 불가리아랄지, 소피아랄지, 조지아랄지. 코리아. 코리아 그건 아닌데. 코리아는 그게 아니고 랜드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이름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이 나라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 대식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 그 대식국은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 아라비아. 그 머리에 때밀이 수건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둘러쓰는 거. 여자들이 둘러쓰는 것을 차도로 내주 시작 이렇게 말하고 남자들이 쓰는 것 뭐 있어. 그 상인들이 고려의 병난도라는 국제자금을 좀 이야기가 좀 왜 나오는가 모르겠다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 고려하고 무역을 했대. 이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이 맛있다고 막 엄청 많이 먹었던 모양이야. 그럼 우리는 밥을 워낙에 많이 먹는다고 아라비아 상인들을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대식국이 그랬던 모양이야. 실제로 진짜로 많이 먹는다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당신 나라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대답이 없겠지? 우리나라 이름 고려. 이 사람들이 그 고려라는 발음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고래야 해가지고 코리아가 된 거지. 그것은 A 랜드라는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튼 중국은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 이전에도 여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전설적인 시대였던 무슨 삼황 오제 시절도 있었고, 이것도 석삼자이지. 그 삼황 오제는 꼭 시대가 꼭 전설적인 시대로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단군 왕건, 단군 할아버지 시대 같은 전설 시대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삼황은 전설적인 수인씨랄지 복희씨랄지 신롱치 세 사람을 의미하고, 오제도 5사람의 황제 중에 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은 흔히 설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꼭 들어간 사람들이 오제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 태평성대의 상징을 의미하는 요임금이랄지 수행금 이런 사람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삼왕 오제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중국 최초의 왕조가 통일된 왕조는 아니지만은 하란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근데 이 나라는 문헌상에서만 존재한 나라이지 실질적인 고고학적인 존재의 증거가 아직까지 발견되기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발굴 성과에 따라서는 하나라가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새로 마련되면 또 역사책도 바뀔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은나라는 일명 상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나라도 전설 속의 나라에서 불과했었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은어라고 불리는 유명한 유적지가 발굴이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한자의 기원이 되고 있다는 갑골문이라는 것이 발굴됨으로써 은나라의 실체적인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가 그 봉건제라는 제도로서 중국을 지배했던 주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주나라 이 나라는 혈연적인, 물론 그 봉건제라는 것은 다음에 서영살 기회가 나오면 언급하겠지만 서영도 중세 시절에 서영식 봉건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봉건제라는 것은 철저한 딜에 의한 계약에 따른 봉건제라고 하면 여기는 그 큰 집과 작은 집의 관계라는 혈연적인 시족사회, 그 혈연적인 제도를 토대로 만들었던 혈연적인 봉건제라고 있는데, 어떤 봉건제로 유명한 나라가 주나라였어. 이제 봉건제, 그러니까 주나라 왕이 있으면 이때부터 왕을 하늘의 아들놈이라 해가지고 건방지고 청자라는 명칭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봉건제라는 것은 왕이라는 사람이 주나라 영역을 전체를 지배한 게 아니고 중심부항을 왕이 직접 통치하면 왕이 직접 통치하는 직할보다 훨씬 더 넓은 광활한 지방 영토들이 있겠지. 그 지방 영토들을 왕족이랄지 자기 피부치 또는 공신들한테 나누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지배하게 하는 지방 군가적인 통치들을 혈연적인 봉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혈연적인 봉건제가 잘 유지하려면 지방에 있는 제후들은 중앙에 있는 왕한테 절대로 개기면 안 되겠지. 또 왕은 아랫사람들을 무조건 전두환이랄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어질게 지배하고,
아랫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충효를 다한다는 이런 혈연적인 보호 문제가 유지되고 있었어. 이런 주나라 역사가 쭉 정리되고 있다가 대략 기원전 8세기쯤에 주나라 수도가 당시 호경이라는 동네였는데, 호경은 아마 오늘날 중국의 시안 어디 근처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중국 호경 서쪽에서 견용족이라고 이런 이름의 민족이 쳐들어와. 이 견종은 다 알고 있겠지? 강아지. 용자는 오랑캐를 의미하는 야만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견용.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 민족 이름은 계피 오랑캐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중국 사람들이 이 민족을 멸시하는 차에서 붙였던 멸칭이 되겠지. 여튼 견용이 쳐들어왔어. 근데 주나라, 이 점잖은 봉건제하에 있었던 주나라는 견용의 침략을 막지를 못하고 수도를 도망갑니다. 이 호경보다도 동쪽에 있었던 오늘날 낙양이라는 또 하나의 중국의 유명한 동네가 있어. 그 낙양으로 천도로지. 그래서 주나라는 또 호경에서 낙양으로 천도기 이전까지 원래 주나라를 서쪽에 주나라가 있다 해서 서주라 그러고, 낙양으로 천도한 이유를 동쪽으로 이사간 주라 해서 그것을 동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주하고 동주 그 분기점은 견용족의 이민족 침략이 됐지. 이때부터는 이제 임력 침략도 막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나라 왕실의 호재가 예전보다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혼란이 막 시작된 것이야. 그래도 이 동주시대, 혼란이 시작된 이 시대를 흔히 춘추시대내 또는 전국시대 이렇게 또 시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춘추시대는 혼란의 시작, 여기는 혼란의 극대화. 그래서 춘추시대 지방에 있었던 개겼던 제후들 중에서 힘이 가장 셌던 5마리를 우리는 춘추 오페라 이렇게 말하고, 전국시대 가장 쌈박질 잘했던 힘이 강성했던 나라 7나라를 전국시대의 7명 영웅을 해서 흔히 전국 7명 영웅에서 전국 실용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때는 혼란이 막 시작되다 보니까 이때마다라도 주나라 왕실에 대해서 지방 제후들이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개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겉으로는 점자적 최소한도의 염치도 남아가지고 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왕을 위해서 물리쳐주자 시대 분위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황양이 시대 이렇게 말하고, 이때는 이제 염치고 나발이가 다 없어져 버리고 뭐 힘센 놈 대적이 왕이고 나발이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하면서 이 시대를 전국이라는 것이 전쟁하는 국가 이란 말이지. 이때 이 시대를 흔히 약육강식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국 칠홍들이 치열한 쟁패를 벌이다가 이 막바지 때 여섯 영웅들을 물리치고 중국의 중원을 최초로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금방 언급했던 찐나. 그 사람이 바로 진나라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때부터 왕이 아니라 이제 황제, 시황제다 해서 이것을 진시황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제 시황이란 말은 문자가 그대로 시작했다. 황제. 그 황제 이런 시황이란 명칭을 붙인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 꽤 건방진 사람이지. 이 사람이 세상에나 그 전설적인 우리 민족들이 단군 할아버지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삼왕오제라는 그 훌륭하신 분들, 이 사람들을 모조리 능가해버리겠다 해서 이 삼왕할 때 한자하고 오제할 때 오자를 따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황제라고 불렀던 것이야. 그럼 자기를 살아있을 때부터 황제라고 불러라고 하면서 이 이후로 이제 우리 이 제국은 계속될 거라 해가지고 내 다음에 내 후계가 내 죽고 나서 왕이 되면 그것을 따로 이름 붙일 필요도 없이 지가 시황제니까 지 아들놈은 2세 왕제, 그 아들놈은 또 3세 왕제, 미리 그렇게 정의를 바라고 죽었지만은 결국 몇 점 못 갑니다. 여튼 시황제가 전국의 분열을 통일했어. 근데 한 가지만 여기서 말을 붙이자면은 다음에 이 춘추 전국시대를 또 한 번 언급을 해야 되겠지만은 춘추전국은 정치적으로는 그 전에 볼 수 없은 대단한 혼란기였지. 그렇지만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혼란을 겪는 것보다도 이 혼란을 겪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말과 더불어서 나머지 분야,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대단한 변화와 발전을 겪었던 시대가 춘추전국이야. 특히 전국시대 수많은 영웅들은 자기 나라가 힘을 키우기 위한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능력있고 머리통 좋은 놈들, 대급박 좋은 놈들을 마구 스카우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칠홍들은 부국강병을 위한 인재 등용 정책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막 백가쟁명식으로 자기의 막 정치적 이론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중국 모든 사상에 원류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중국시대에 이렇게 등장했던 제자 백가라 이렇게 말하지. 제자 백가라는 것은 제자는 제자가 여러 명이다 이런 말이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사회적인 재반 문제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뜻하보니까 잘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대단히 학식이 출중했던 엄청난 분들한테 잘하는 극단적인 존칭을 써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잘하는 글자를 절대 못 붙이지. 우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도 그 유학자들이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스스로를 막 자처로 불렸던 좀 금방 어떻게 보자면 그 정치적으로 평판이 너무나 상이하게 갈리는
호가 뭐 우암이었던가 송시열이라는 이름의 학자가 있었어. 들어보셨나? 송시열이라고. 그 사람은 흔히 송자 이렇게 부르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추종자로부터 존재한다더라. 근데 이 제자 이런 학자 그룹이 100집이나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100집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것들이 그 중에서도 100가를 다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유명한 것들이 유가랄지 또는 보가랄지 또는 법가랄지 그에도 뭐 묵가랄지 그에도 뭐 음양가랄지 무슨 뭐 병가랄지 별것들이 다 있어. 그 유가 이 사람들 대표 선유가 누가 있냐면 공자님이랄지 맹자님이랄지 순자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노자랄지 장자, 여기는 이사 나하고 또 성이 똑같은 한비자, 상황 이런 사람들, 묵가는 묵자. 근데 유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살았던 이 정시대가 너무나 사회가 혼란스러워. 근데 이런 사회적 혼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이 혼란을 끝맺고 어떻게 하자면은 사회적인 지구평천화, 안정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그 방법은 바로 주나라 초반에 쓰던 혈연적인 봉건적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혼란이 왔다. 따라서 이 혼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나라 시대에 있었던 봉건제도로 복귀 내지 회귀 돌아가자. 그래서 이 유교적 봉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충성심을 다 보이고 또 윗사람은 그 대가로서 아랫사람을 어질게 어질라는 것을 한자로 인 이렇게 말하니까 인일치 효제, 충 이를 강조하는 것이 유가 사람들이야. 도가 이 사람들은 무의자연이라 해가지고 노자 장자님들은 흐르는 물처럼 살자. 뭔가 유가가 말하는 것처럼 뭐 형식적인 제도 격식 무슨 뭐 무슨 예의를 어떻게 따진단 말인가. 뭐 이는 또 뭐 어그러져 있냐. 모든 것이 무의자연. 사람들이 형식적인 구애받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살자. 이게 도가로서 훗날에 도교라는 종교의 연원이 되는 것이야. 혹시 도교라는 종교 믿는 사람 없겠지? 도교가 믿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도교라는 종교 성직자들을 뭐라고 볼 것 같아? 도교를 안 믿으니까 모르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도교를 안 믿는다 스스로 말을 해주고 뭐 도교 믿나니까 막 고개를 젓고 난리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도교 시대가 돼서 모태 도교 신자들이야. 도교를 믿는 목적은 뭐냐면 불로장생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죽지 말고 늙지 말고 아프지 말고 오래 살자. 도교의 그 성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도사라고 불러. 도사 말은 들어봤죠? 일명 신성 또는 산신령. 도교의 여자 성자를 선녀라고 합니다. 그럼 선녀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어디서 살 것 같습니까? 어디 양동시장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선녀 어울려? 되게 선녀들은 깊은 산속에 살 것 같죠? 뭐 먹고? 이슬이라지 참이슬 말해? 그래 뭐 아침 햇살이 이렇게 펼치기 전에 풀잎에 들어있는 이슬 참. 여러분 산신령은 신산 산신령 죽는 거 봤습니까? 안 죽어. 불로장생. 그러니까 도교예요. 법가는 세상의 혼란이 온 것은 인간들이 법적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워낙이 인간 본성 자체가 좀 악한 성격을 띠고 태어나니까 살벌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은 그냥 무자비한 형벌로서 그냥 흑지가 몰매를 때려버리자. 이것이 강력한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이사, 한비자로 대표는 이거고, 묵가, 이건 좀 어떻게 설명이 그렇다면은, 묵가의 대표적인 사상은 겸애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사랑하자. 괜히 사람을 미워하는 정오심, 이것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왔으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쁘다, 사랑한다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사상입니다. 미운 놈 미운 거지. 여튼 이런 정치대 분열을 통일하는 사람이 시황제였어. 그럼 시황제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한 50살 살다가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문자가 들어 파란만장을 진상도 인간이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어야 되겠지.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있다 그래봐. 부. 그 다음은 마들. 무슨 소리야 이거. 엄마도 있겠지. 근데 엄마 이름이 조희입니다. 이제 부는 원래 제나라 왕이었어. 장양왕이라고. 근데 둘이 이제 사이에서 진시황의 원래 이름이 영경이야. 이때는 통일하기 전이겠지.
근데 영적, 시황제의 아빠, 엄마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우라 왕이었는데 그 엄마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마누라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뭐 여씨의 이성을 가진 인간이 나와. 여불이라고. 원래 그 영적의 아버지, 시황제의 아버지 장영왕이 한때는 자기 나라의 적국이었던, 그러니까 전국시대였겠지? 지 나라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조나라한테 이 사람이 적국한테 인질, 벌모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여부리는 그 조나라의 장사꾼으로서 뭐 보석상 이런 걸 해가지고 돈피 넣어버렸던 모양이야. 이 사람이 그 자기의 그 재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인질로 잡혀있던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 이 사람이 일종의 그 주식으로 따지자면 가치주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훗날 이 사람이 진나라 왕이 돼버리면은 자기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사람한테 강력 투자를 했던 것이야. 이 과정에서 여부리라는 사람은 장영왕의 인질로 잡혀있을 때 원래 조이라는 여자는 여부리의 철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누라가 이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 집에 파티에 초대를 한번 받아왔는데 이 여자를 보더니 그냥 어떻게 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냥 한눈에 뿅 갔던 모양입니다. 이 눈치를 챘던 여부리는 자기가 사랑하던 애첩 조희라는 여자를 이 결과적으로 영장의 아빠가 되고 있는 장양왕한테 선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마는 어떻게 인간은 선물하겠습니까? 그럼 뭐랄까 상납이랄까 상납? 그래 상납을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가 태어납니다. 이 영정이요. 근데 훗날에 이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한나라 우제 때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로서 사기라는 역사책을 썼던 사마천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그 사마천이 썼던 그 진나라족 그 열전 여부리 열전을 보면은 영정을 낳았던 조이 이 사람은 이미 여부리의 첩으로 있을 때부터 이 애를 잉태한 상태였대. 그러니까 지금도 요즘 뭐 무슨 우리나라 촌스러운 드라마 주석에 뭐 출세의 비밀이가 나발이가 이게 무슨 비밀이야 참 너저분해. 아빠가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확실히 몰라 지금까지도. 여튼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왕이 됐어. 그럼 이게 죽으니까 얘가 왕이 됐어.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황제는 자기가 시황제로 청하기 이전부터 이미 전국시대에 진화했던 왕이 돼 있었지. 이래가지고 이때 이제 여부리하고 이때부터 복잡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원래 이 사람 이전에 여부리 첩이었던 이 여자는 자기 남편 왕이 죽자 자기 아들 이 영조이가 13살의 어린 나이로 진나라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옛사랑이었던 여부리를 찾아가지고 다시 불타는 사랑 그 여부리가 그래서 다시 옛 연인이었던 그 왕의 엄마하고 막 사통을 해. 막 날마다 불안을 피워. 그러면서 세월을 흐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1년, 2년 세월이 흐르니까 13살 꼬마였던 진나라 왕 영정이가 나이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여자 자기 친아들이지만 또 자기 아들일지도 모르지만 눈치가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태가 계속돼가지고 만일에 왕이 이 사태를 알아보려면 자기 목숨이 있다고 왔다 갔다 하겠다 싶어가지고는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끊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펼치자면 당시 진나라 시정 작가로서 또 이상한 이름 가지고 나옵니다. 그놈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난다마는 뭐 이런 이름은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노예라는 이름이 이것 좀 말하기가 좀 그렇나마는 비골이 막 장돼 있고 이놈 시정에서 어떻게 소문나냐면 말해도 되죠? 그 남자로서 특정 신체 부위 이게 쉽게 말해서 거근으로 유명한 남자였대. 그 자기 그 신체 부위를 막 환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뭐 수리바퀴를 돌렸다든가 물레방을 막 돌렸다든가 이 소문을 들은 여부리는 자기의 팬치히터, 자기의 데이터로서 그 남자 좋아했던 왕의 엄마 조이한테 이거 불 붙은 사나이니까 이렇게 말할까? 색깔로 추천이랑 좀 별거를 다 추천한다면 또 한 사람 여부리는 이 당시 또 그 유명한 이런 이름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이사라고 바로 원래는 유학자를 표방했지만은 그 법치주의, 법가상을 조성했던 그야말로 과감성 있게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할까? 이건도 청거라고 합시다. 청거나 추천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처음 거 내지 주체했던 신체 부위가 달라. 이놈은 빠따를 이거 참 말이 좀 그렇다면은 그렇고 이사는 브레인으로서 학자적인 대박. 근데 그 우리 역사에서 그 낭설인가 실화인가는 모르겠다만은 동서 고문하고 남자 그 성기가 비대해가지고 그 말썽을 일으킨 케이스가 많지. 뭐 신라 때 노예란 놈도 그렇지만은 우리 역사에도 한 명 나옵니다. 그 삼국유사 그 고려 말에 그 이련실 있었던 삼국유사에 보면은 신라 왕 중에서 혹시 여러분 그 오늘날 신라 수도에 있던 경주에 가면은 천마총이라는 이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마총은 무덤을 제작하는 형식이 있어서 한자 말로 수혈식 적성 목각분, 우리말로 그것을 돌무지 덧널무덤이라는 꽤 거대한 무덤인데 원래는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 몰랐어. 지금도 몰라. 그래서 그 문화재 관리청에서 그걸 관리해서 황남동 155호입니다. 이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돌아가신 박정희가 대통령 있을 때 그 국가적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무덤을 발굴을 했던 것이야. 그리고 그 내부 구조를 얼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그 속에서 그 승마용 장식품 중에 그 자작나무 껍데기에 말타는 승마도라는 그림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을 나는 말을 그린 그림이라 해서 천마도라는 그림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천마총 이름 붙였는데 그것이 혹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정황 중으로 볼 때 신라 왕으로서 그 독도도 우리 땅 이런 노래에 나오는 그 신라 장군 한 명 나오지 뭐 지정왕 13년 섬나라 우산나라 뭐 신라자고 이사군과 거칠부가 웃는다 막 이런 대목 있을 거야. 그 우상국 즉 오징어 천국 울릉도 거기에다는 지정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그 남궁 크기를 삼국유사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이걸 나한테 믿으란 말인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상 한척 5촌이라고. 이것은 한척이라는 것은 잣대를 말하고 한자, 5촌은 반자. 이게 한자가 되게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하자면 한자가 30.3cm야. 그러니까 빠따가 길이가 1.5 이거 뭐 얼핏 계산해도 45cm가 넘는다. 이게 말이 또 있어. 20세기 초반에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였던 로마노프 왕이라는 왕조가 있지. 그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온 가족이 몰살당했던 니콜라 2세 그 마누라 알렉스 뭐 하나 있어 또 거기 또 괴성 요승이라고 불리는 라스푸틴은 천하의 잡놈이 등장합니다. 라스푸틴이라는 이놈은 별 기발난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죽었지. 그 사람 그 성기가 지금 그 뭐예요? 포르말린 용에 담겨가지고 그 박물관에 보존 상태라는데 그게 뭐 23세지라든가 어쨌든 그게 사람 것인가 아니면 동물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큰 놈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노예 이놈이 지느라 왕 영정의 감지를 피해가지고 왕의 친엄마 조이하고 막 사통을 하면서 여기서 또 그 사랑의 결실인가 뭔가 모르겠다마는 아들이 2명이 태어납니다.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히다고 들켰습니다. 들켰던 노예는 지가 먼저 선제공에 한답시고 자기 그 애인이었던 왕의 엄마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먼저 공격해. 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공을 해가지고 이놈을 잡아가지고 좀 직접 말이 좀 그거다마는 끔찍하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거열형이라고 해가지고 거열형이라는 것은 진짜 뭐였죠? 상상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도 고려랄지 조선조 시대의 반역죄랄지 모반죄랄지 그 대역죄라 그러지 그런 것에 연루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능지처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능지처사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자면 그 여름보다 더 잔인한 능지처사라는 것은 범죄자를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숨이 끊을 때까지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주겠다는 목표를 해서 발생된 방법인데 사람을 묶어놓고 몸통에서 먼 동네에 있는 말초 손가락이랄지 발가락부터 생선에 뜨듯이 산채로 포를 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형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막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길게 간 사람은 3일까지도 죽지 않고 보면 목숨이 붙어있대. 그게 능지처사이고 이 사람은 죽었어. 그 아들 다 죽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 여부리가 바로 이 노예를 조이한테 전공 거 아닙니까? 눈치가 좋을 수가 없겠지.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아빠일지도 모르는 여부리를 시골로 귀향받은 것입니다. 귀향하면서 이 사람이 항상 아주 그냥 그 가시돋친 말을 하지. 네가 뭔데 할 것도 별거 없는 것이다. 네 앞에서 아버지의 노릇이다. 이 사람은 사세히 그랬다 안 알고 가만히 있었다가는 자기도 노예처럼 거의로 끔찍한 고통 안에서 죽을 뻔히 그 눈에 보이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사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 이때부터 등장한 진나라의 투톱으로 등장한 사람이 이사라는 머리 좋았던 불행하고 또 황광. 그리고 노예라는 놈은 원래는 황광으로 조이한테 숨어 들어갔는데 이건 그러니까 가짜 황광이지. 그렇게 빠따 좋은 놈이 가짜 황관 행세로 들어갔는데 이때 진짜 황관 혁명 나옵니다. 그 놈이 진나라를 결정적으로 바라보던 조고라는 인간이지.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곡절 끝에 시황제가 나머지 6개를 물리치고 드디어 통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아마 221년에 이를 때야. 통일은 이후로 시황제는 아주 과단성 있는 정책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러 가지 획기적인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의 첫 번째가 통일 정책입니다. 뭘 통일이냐면 먼저 분산돼 있던 중국의 천하를 영토를 기본적으로 통일해버렸지. 그래서 그 통일했던 그 넓은 방대한 중국 땅을 뭘로써 통치하기 시작하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주나라 때 쓰던 봉건이하고는 전혀 격이 다른 서로 대칭된 개념인 군, 현제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봉건제와 군현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봉건제는 아까 제가 말하다시피 지방의 모든 땅덩어리를 왕이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제후들한테 분봉, 땅을 나눠가지고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지방의 권력을 분산시키다 해서 지방 군건제 형태의 정치가 봉건제라고 하면 군현제는 중국의 그 거대한 통일된 땅을 전국을 36개쯤에 군으로 나누고 군 해가지고 또 군은 군 속에는 군보다 더 적은 행정단에서 현을 만들어가지고 군에는 태수, 현에는 혈령 같은 이 사람은 봉건 제후가 아니라 황제의 명을 직접 받아가지고 황제의 명에 따라서 시골에 파견해가지고 황제의 명에 따라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한마디로 중앙집권적인 통치사회. 그러니까 중앙집권이라는 대칭된 개념은 지방 군권이겠지. 중앙집권이라는 것은 중앙의 황제한테 집권. 이 집권이 잘못 오면 뭐 이것도 그 문사견들 집권이라는 게 있고 또 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좀 다른데 이 집권은 권력을 잡았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칼을 잡는다.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집도온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집도는 이 집도겠지. 근데 이 집권은 집자가 모인다. 중앙에 있는 황제한테 권력이 집중한다. 이것은 중앙집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집권은 전두환이라는 놈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았다. 이럴 때 전두환의 집권이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 집권은 중앙의 모든 권력이 집중됐다 해서 그걸 중앙집권이 말하니까 이 중앙집권은 이게 아니라 이게 되겠지. 중앙집권으로 군현제를 시행합니다. 이사라는 사람의 강력한 통치 아래서. 또 하나 뭘 통일하냐면 도량형을 통일해. 그러니까 전국시대는 각 나라마다 사용했던 도량형이 뭐냐면 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 유통을 통합시켰다 이런 말이야. 도는 길이를 통일했다는 말이고 양이라는 것은 또 길이. 아까 제가 말했던 이때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그 삼국유사에 우리 그 누구더라? 지증아? 한쪽 한치, 한자, 한장 이런 식으로 양이라는 것은 부피를 말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흔히 마시는 참이슬 그건 뭐 355ml 이렇게 요새는 밀리리터 뭐 cc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만들어도 소주 그 조그만 병을 소주 2홉짜리 소주 3홉짜리 소주 1.8리터 한 대짜리 대병이라고 대병 마지막 행이라는 것은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 한 돈이라는 게 있죠. 3.75g 그 3.금 한 돈이 10개가 되면 한 양 이렇게 말이지 37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도량형 통일도 유통경제를 완전히 형식해서 중앙집권에 보탬이 됐던 것입니다. 또 뭐 또 통일하냐면 정시대 각 나라마다 사용했던 글자들이 다 달랐는데 문자, 글자까지를 전서쳐서 통일시켰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도량형이랄지 문자만을 통일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머릿속 사상까지를 통합시켜버리겠다고 강력한 법과를 채택했던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법과 채택하다 보니까 여기에 공자님의 제자들인 유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반발하는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무식하게 백성들을 막 때리지 않는 백성들을 어질게 지배하지 무조건 말하는 데서 막 무조건 패버리는 중앙집권적 법과 이거 진짜 못된 사상을 하면서 다시 옛날에 주나라 때 쓰는 그 점자는 봉건제도로 복귀를 막 강력히 주장해. 여기서 화나버렸던 시황제는 봉건제로 돌아가자는 공자님의 제자들을 화난다고 공자는 제자들이 읽었던
연관된 서적들 깡그리, 이게 농사와 관련된 농사책을 할지, 의술과 관련된 의학책을 할지, 또는 전복술에 관련된 책을 지어보는 모든 책들을 전부 다 깡그리 불태워버립니다. 그 역사적인 그 못했던 사상, 그 탄압의 악내로 속는 책을 이 분자는 사람이 죽을 때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익사라 그러지. 불에 타 죽는 것을 뭐라 그럴까? 소사라 그러나, 소사? 연소되어 그랬다고? 차에 깔려 죽는 것을 알력사, 력사라 그러지. 또 떨어져 죽는 것을 추락사라 그러나. 분은 태운다 이란 말이야. 분서. 책을 깡그리 불태워버리고, 또 여기 분서에 대해서 또 분서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을 벌이자면, 이것도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했던 시황이는 그렇게 생에 대한 애착을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불로장생. 그 불로 쪽 불사역을 본다고 막 사방으로 돈 들이고 막 사람들 보내고 나르게 쳤는데, 이 당시 그 도가사당, 도사를 자처했던 서복이라는 사기꾼이 나와가지고, 우리 진나라, 중국, 차이나 동쪽 쪽에 가면은 이상한 놈들 사는 외국, 지금의 재팬을 말하겠지, 일본 땅에 가면은 진짜로 불로초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그 불로초를 구해갖고 있으면서 이런 그 멀쩡한 황당한 거짓말을 수양자가 믿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줘가지고 불로초를 거기에 보냅니다. 심지어는 3,000명의 동남 동료들, 그 부정타지 않은 어린 꼬마들, 여자애 남자를 회의를 싣고 갔다가 그 엄청난 그 출정 자금, 이거 말라당 해버리고 안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도망갔던 거지. 여기서 분노했던 시황자는 명색이 학자라는 유학자고 도학자고 나발이고 전부 다 사기꾼이 들어가면서 학자들 깡들이 막 460명 이상을 땅 파고 생매장 시켜버린 사건이 해버리지. 그 사건을 뭐라 하냐면 갱자가 파묻는다 이 말이. 갱유, 유학자들을 땅파고 못다 해서 이 사건을 한꺼번에 분서 사건과 갱유 사건을 붙여가지고 분서, 갱유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이 못된 많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생을 위한 애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시방 순행 중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면서 이 사람은 자기 큰아들이 했던 변방에 유배가 있었던 자기 큰아들한테 그 이세 왕제를 만들려고 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지. 근데 그 유서를 작성했을 때 이 유서가 큰아들한테 그대로 전달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 놈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진짜 왕과 조고 이 두 놈이 작성을 해가지고 황제의 성화 사실을 숨기고 그 아들한테 가학자 유서를 보내가지고 너 죽어라 해가지고 강제 자살을 시켜버리고 죽었던 시황제의 멍청한 막내 아들이었던 그 멍청의 대명사로서 허이라는 애가 나와. 얘가 이세 황제가 되는 것이야. 이때부터 이 진나라는 급전직하 몰라 그러지. 그러면서 결국 시황제 사라질 때부터 아방궁이라고 불리는 그 호화궁전의 대명사 이걸 만드는데 그 진나라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강제 노동에 이렇게 혹사시키고 또 당시 북쪽으로부터 중국을 괴롭혔던 북방민족이 흉노라는 이름의 북방 오랑캐 민족이 있었습니다. 흉노족을 제압을 한답시고 흔히 말하는 만리장성 만리장성 한답시고 또 생 난리를 치는 거지. 결국 한 4년 세월 동안에 시황제 죽기 전에 만리장성 주에 동원된 인물 백성들이 150만 명 이상이 넘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20% 이상인 30만 명이 공사 도중에 강제 중노동이랄지 폭행에 숨졌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만리장성 축조 공사가 일어나실 때, 시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수라는 인물이 사람하고 오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국가 징발령에 따라서 몇월 며칠까지 공사판에 도착을 해야 돼. 몇백 명이 이제 국가명에 따라서 공사판으로 가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엄청 내려가지고 강물이 막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천재제비 때문에 도저히 국가가 지정한 날짜에 도착을 못해요. 근데 진나라는 워낙에 강력한 법치 국가다 보니까 국가명을 단 1초라도 도착 시일에 어긴 놈들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됐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날짜에 도착 못한다. 그럼 우리 다 죽는다. 그럼 도망가면 되나? 도망가면 안 된다. 도망가면은 도망자의 가족이라 해서 고향에 있는 자기 부모, 형제, 자기 자식들까지 피해를 입는다 해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한번 우리 사나이로서 이름이나 남기면서 이 썩어 빠진 진나라를 때려버리려고 얘들이 반환을 벌입니다. 이때 반환 벌일 때 진사는 사람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어떻게 썩어 빠진 진나라 왕의 장사, 왕이랄지 제후들 높은 자리에 어떻게 번디부터 종작, 씨가 있었던가 우리도 기회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보다 엎어버려가지고 진스고의 반란이 벌어지면서 결국 진나라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야. 근데 훗날에 이때부터 한 1400년쯤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코리아, 고려조에 무신정변이라는 군인들의 반란이 벌어져.
무신 정권이라는 게한 100여 년 갔는데 그때 강력한 독재 정권을 구축했던 최충헌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충헌 이 사람 때부터 최씨들이 4대 한 60년간 걸쳐서 강력한 독재 정권을 구축을 하는데 최충헌 집에서 근무했던 노비 중에 만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지. 그 만적이가 자기 주인 최충헌이가 왕보다 높은 권력자가 됨을 보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때는 별로 똑똑지도 않은 놈이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는 자기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고려 장군들 집에 근무했던 노비들을 고려 개경에 있는 뭐 흥국상가, 뭐 흥덕상가 자리다 모아놓고 그 유명한 만적이가 또 일장 면서를 하지. 어떻게 우리는 노비로 태어났다는 죄한 죄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면서 왕후장성이 어찌 본디부터 씨가 있었을까 했다가 결국 맞아 죽은 사람이 만적이었어. 진수고가 이때부터 이제 그럴 때 호이라는 바보가 왕이 됐는데 이때 조고하고 이사 사이에 또 권력 쟁탈전이 벌어져. 결국 우여곡절 그때 이사를 묵고있던 조고의 숙명 끝나가지고 이 사람을 또 이번에는 무슨 형으로 죽이자면은 거열형도 아니고 능지처서도 아닌 이제 또 이상한 것만 나온다면은 요창형이라고 이 요자가 허리요를 말합니다. 허리에 띄는 우리 허리띠를 뭐라 그러나 요대라고 요대. 허리 아픈 통증을 이빨 아프면 이빨 아마 안 되겠구나. 치아 통증을 치통이라고 하죠. 요통. 여기를 뒤끄덕 해버리고 팔을 또 짜내는 죽었습니다. 조고 이놈은 또 자기의 권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왕을 노골적으로 무시를 해버리면서 호의왕을 무시하면서 조고가 호의한테 아주 예쁜 아기 사슴을 한 마리 선물을 해. 그 사슴을 갖다 바치면서 임금님, 이세 황제님, 내가 이번에 이쁜 말을 한 마리, 망아지를 선물로 드린다면서 멀쩡한 사슴을 말을 하면서 갖다 바치면서 호의왕이 이게 어떻게 말이냐 사슴이구만. 그러니까 저희 조고가 나머지 신하들 돌아다니면서 이게 말이냐 사슴이냐. 거기서 생겨난 고사서가 지록위마. 실제로는 그 사슴이지만은 사슴이라고 말하는 놈들은 전부 다 조고한테 맞아줬습니다. 이런 건방을 떨다든가 이건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 조고도 허의의 조카한테 맞아줌으로써 결국 망해.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좀 대통령 선거가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황관들 피해 뭐 문고리가 3인방이네 4인방이네 뭐 십상시가 어떠냐 뭐 십상시네 심지어는 뭐 파리때도 언급되고 왜 내가 칠판 쓰고 있는 건 모르겠다만 심지어는 또 파리때 이거를 십상시 이거를 뭐 하이에나때 근데 그러니까 십상시라는 것이 진화로 나온 게 아니네. 십상시라는 명칭이 나온 것은 10명의 못된 내시놈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진나라 시황제 진짜 황관이었던 조고가 죽고 난 지 세월이 대략 한 400년 흐르고 나면은 그때는 중국의 한나라 전반을 전한이라고 하고 한나라 후반을 호환 이렇게 말하는데 후환 말기에 일어났던 것이 십상시의 반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뭐 십상시들이다. 후환 말기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문고리 3인방이나 파리때나 하이엘 때나 내가 볼 때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 사람들이 대단히 부지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좋게 표현은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솔직히 말하면 나대는 새끼들. 물론 그중에서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는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대는 인간들 몇 사람 섞여 있는가 모르겠다마는 대부분은 파리때 나대는 놈들. 그래서 진나라는 무너지고 이제 한나라로 여기서 등장한 사람이 이제 진나라 망하자마자 진나라가 기원전 말 206년에 망하거든.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가끔 나와가지고 초안지라는 만화책도 있더라만 초나라를 대표하는 항우란 인간이 나옵니다. 역발산 기기사란 말로 유명한 그 라이벌로 한나라 초대 황제가 되는 한고조 유방이라는 데가 나오지. 유방에서 3대 황제도 맞아줬고 이제 진나라 망하면 통일한 지 15년 만에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했던 왕조 한나라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진 않지만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나라 15년 통일 역사를 내가 너무나 장황하고 복잡하고 어지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십상시 내지는 조고 같은 놈들은 되지 맙시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우리 갑시다. 마시러. 이런 수업 채널